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대출이 또 늘어나고 집 사는 사람 늘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죠. 또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 이제 바닥은 지났고 다시 반등을 꿈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빚내서 집사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정책들이 쌓여서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이 됐는데 또다시 대출을 해줌으로써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5월 가계대출 4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대출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다시 1.3 대책 이후에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1,000조가 넘어가고 기업대출도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 신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금리가 높아지고 하니까 전세대출 많이 안 썼는데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의 둔화세가 약화되면서 다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대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금 은행에서 다 돈을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운전자금이나 회사채 상환 목적으로 대출을 쓰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해주라고 막 하고 있죠. 완화적인 대출 태도로 인해서 꾸준히 대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직후에 대규모로 발행했던 회사채 만기 도래가 되고 있으니까 대출을 통해서 이걸 갚으려는 대출 이것도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 지금 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임대사업자 활성화해주고 전세자금 대출 마구마구 해주면서 오히려 시장에 투기 환경을 깔아줬고 그러한 환경 탓에 집 사면 돈 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는 폭증하는 시기를 거쳤고 부동산의 가격은 거품이 잔뜩 끼는 상황이 왔어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선 현재의 정부, 들어선 이후에 한 일, 글쎄요. 여전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긴축의 시기가 맞물리면서 뭐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경착륙이 되는 것 같다고 시장에 우려가 쏟아지니까 아직 시작에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니까 냅두겠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게 심상치 않으니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착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규제책을 풀어 제끼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사람들한테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PF 폭탄이 터질 위기였기 때문이죠.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 이 상황이 심각하게 다가왔고 그 이후에는 둔촌주공 PF 문제라든가 PF 자금 경색 문제가 부담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정부 모든 규제책을 풀어줄 테니까 부동산 사라고 이런 정책을 실현을 했습니다. 체험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PF 관련 보증까지 해주고 허그 보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압박하고 긴축의 상황에서도 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거나 멈추는 등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다 풀어주고 특례 보금자리 생애 최초 온갖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였어요. 그 결과 다시 대출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의 영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시장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살아나기엔 한계 상황이죠. 근데 여전히 부동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아니 오히려 나아가 반등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를 거라고 신나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 찔끔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잠깐 살아난 거래 때문에 줄어들었던 부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잡기 위해서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경기가 꺼지는 것이 두려워 찔끔찔끔 하니까 사람들이 더 부동산에 미치고 대출은 폭증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니 지금 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금융수장들을 비롯해서 IMF, 구루, 세계 언론이 모두 지적했던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 가계부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퍼펙트 스톰이 올 거다, 회색 코뿔소, 예견됐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 대출 받는 거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고, DSR 이것만은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DSR까지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해결된 문제 하나라도 있나요? PF 부실 문제 해결됐나요? 가계부채 지금 점점 줄여서 금융 불균형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단 한 개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자기 감량이 안 되는 빚을 짊어진 것, 그래서 생긴 문제들인데 이 문제, 이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빚을 또 빚으로 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빚내서 사업을 했으니까 만들어낸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팔아야 다 갚을 수 있는데 미분양은 쌓이고 있고 지금 다 빚내서 쓰고 있는데 대출을 더 해주기엔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이들 사업을 포기하고 나자빠질 상황 지금 겪고 있죠. 지금 거기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 4분기 만기되는 PF 30조에 달하죠. 지방 중소사업장들은 지금 문 닫을 판입니다. 그중에 PF보다 브릿지론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PF 전환은 고사하고 연장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적 보증을 통해서 브릿지를 본 PF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조건을 맞추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상위 건설사 연대 보증 또 채무 인수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건설사들도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니까 이걸 같이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연장을 할 때도 선의자의 각종 수수료를 떼야 되죠. 수수료를 포함한 금리가 연 13에서 14%, 일부는 20% 이상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수백억 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금융권 PF 위험 노출액 200조에 육박하죠. 이런 곳들의 부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돈이 시장에 없다는 것, 이게 팩트입니다. PF 만기돌의 절반이 브릿지론인데 브릿지론이라는 거 PF로 넘어가기 전에 단기로 토지 매입 자금이나 이런 걸 고금리로 빌려 쓰는 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브릿지인데 여기에 증권사들 돈 빌려준 거 비중이 30%가 넘어가죠. 겨우 땅만 매입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런 사업장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들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고 이거 부동산 잘 팔린다고 할 때는 바로바로 본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계속 연체되고 하면 다시 돈 빌려주고 연장하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차주가 포기하게 되고 땅은 공매로 나오는데 공매로 나온 땅을 누가 선뜻 사주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 손실을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계속해서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죠? 잠깐 숨통이 트였을 때 3개월씩 연장하는 리파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이제 재연장 시즌에 들어갔죠. 그나마 괜찮은 곳들 같은 경우 그나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리파를 해주고 있고 차주가 연체하고 사업을 포기할까봐 지금 아예 이자 후치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연체하기 시작하면 이들의 채권 부실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에 돈 빌려준 회사들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후치이자 당장 내지 마라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업장들은 공매로 나오고 있죠. 매각해서 정리하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치만 연말이 되면 이 모든 상황이 풀릴 거다 헛된 희망이 기대서 그냥 연명하고 있습니다. PF 시장의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해결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빌려 쓴 돈, 부채로 쌓여 있고 이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심각한 상황이죠.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9월에 종료가 되는데 이거 작년 9월에 또 연장 조치를 한 겁니다. 3년 가까이 지금 연장해 놓고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죠. 계속되는 상환 유예 조치로 보실 대출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계속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또다시 연장이 됐고 그 만기가 올 9월에 도래를 하죠. 상환 유예가 안 되면 빚내서 빚 갚아야 할 상황이고 갚기는커녕 오히려 대출을 더 받아야 될 판이라고 다들 아우성을 쳤고 그 연장 조치를 했는데 이게 9월에 종료가 됩니다. 은행들 추산으로는 최소 20%는 지금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걱정했던 게 작년의 일입니다. 이제 상환 유예가 9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대출은 늘어났죠. 근데 자영업자 대출의 또 다른 문제, 다중채무가 70%가 넘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 4억 2천만 원이죠. 고금리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대출을 갚지 못해 오히려 빚을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대출, 그중에 720조는 다중채무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3곳 이상에서 빌린 걸 다중채무라고 하는데 70%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상환에 압박이 있으면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이거 달라지지 않았죠? 재작년만 해도 1인당 3억 5천 정도 됐던 빚이 4억 2천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유예해주고 버티라고 하고 있지만 버티는 방법이 빚을 더 많이 내면서 버티고 있는 이 상황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죠. 정부는 계속해서 안심하라고 하는데 달라진 건 없고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이 부실에 대한 공포가 커지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만기 연장 차주 25년 9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상환 유예 차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고 이들 지원을 통해서 계속 버텨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정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은행들 무작정 연장하기보다는 이거 이제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유예하고 연장 조치 해줘야 되냐고 우려하고 있죠. 이런 자영업자 대출 부실 문제도 연착륙 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빚으로 계속해서 버텨온 상황인데 과연 아무 걱정 안 해도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자영업자 거의 가계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영업자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720조는 여러 곳에서 돈을 땡겨서 쓰고 있습니다. 상환 조치, 유예 조치 이런 걸 통해서 빚 갚는 걸 미뤄둔 동안에 대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죠. 빚을 갚지 않고 금리를 낮춰주고 있지만 연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분야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무 일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터진다 계속 얘기하지만 안 터지고 있지 않냐. 이 이면에는 그게 터지지 않도록 또 빚을 내게 하는 이렇게 연명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은에서 또 얘기했죠.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PF 관련 신용 리스크가 시장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또 은행들 그동안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잔고를 쌓아놔야 하고 이를 은행채를 통해서 많이 조달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가 있고 또 세수 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이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금융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근데 부동산 시장만 지금 반등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여전히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서 고평가되어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제2의 영끌 정책을 통해서 또 사람들 집 사라고 하니까
정상화로 가려던 집값이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한다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또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부채를 늘리고 있는 이 현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또 하느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반등을 논할 수가 없는 이유 다 여기에 있죠.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거품이 끼어 있고 가격이 아직 다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의 이면에는 심각한 가계부채를 기초해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가격이고 금융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부채 축소가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PF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하니까 부채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또 하나의 축, 전세금을 통한 공급인데 이 사금융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반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반기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상저하고 지금 이런 기대감에 모든 걸 유예하고 미루고 있지만 올해 경제 전망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그동안 갭투자 열풍 또 임대차 3법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감당 못할 전세금을 올려받아 놓은 사람들 지금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 역전세 현상 하반기가 되면 더욱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들에 대해서 DSR 규제를 좀 완화해서 대출해주는 정책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빚을 더 내서 상황을 연장하는 조치 이제 전세금에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전세라는 민간 사금융을 다시 은행권 대출로 돌리는 것 그것밖에 안 되죠. 갭 투자한 집주인들 돈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땡겨 쓴 것과 같은데 이걸 정부가 DSR 완화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근데 과연 이거 실현 가능할까요?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모자라는 금액은 은행한테 대출 받아서 전세 놓겠다? 그럼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된 집에 시세대로 전세 들어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역전세 위험 가구 전체 전세 물량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고 특히 임대차 3법 이슈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에 올라간 호가 그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역전세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21년에 24만 건이 갭 투자인데 이들의 만기가 올해 도래를 하고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전세가 올라갈 환경이 아니죠.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 전세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시장 상황에서 다시 전세가 올라가는 것, 다시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땡기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빚을 상환하는 것 그 길뿐입니다. 근데 정부가 DSR 규제를 완화해서 즉 갚을 능력을 안 보고 일단 빚을 내서 빚을 갚게 이 정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빚으로 모든 상황을 유예하고 있는데 역전세 문제마저 또 빚으로 유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터지게 하고 있다, 연착륙 중이다, 관리 중이다. 결국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상황을 유예시키는 것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금리는 떨어지고 경제는 살아날 것이라는 지금 굉장히 실현 가능성 낮은 희망에 기대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폭탄을 제거한 게 아니고 터지는 걸 지연시키면서 폭탄의 위력을 키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희생자의 숫자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맨날 문제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PF 문제도 그렇고 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그렇고 역전세 문제도 그렇고 관리 가능하고 터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빚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빚을 더 투입해서 터지는 걸 지연시키고 있지만 그 위력은 더욱더 커져가고 그 빚폭탄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역전세 대책도 다른 폭탄으로 갈아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꼴이죠.
근데 금리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저축은행 다시 수신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1금융권에서 예전보단 높은 금리를 쳐주니까 돈이 1금융권으로 몰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축은행들 다시 4%대 예금 금리를 내놨습니다.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들 버텨내려면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고금리를 적용해줘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신금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신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것 당연한 얘기죠. 1금융권도 마찬가지이죠. 자금 조달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 경색 문제, 대출 부실 문제, 마진 줄이고 금리 낮춰주고 더 대출해주라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금융이 돼야 된다고 압박한 결과 지금 빚은 늘어나고 은행 계속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레시오 LCR 완화 조치 해줘서 쌓아놓은 돈보다 더 많은 비율을 빌려줄 수 있게 임시적인 조치를 했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은행들 돈을 쌓아놔야 합니다. 수신율을 높이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또 돈을 더 많이 쌓아놔야 하는 이유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영업자 대출의 80% 이상이 지금 금리 눌러놓은 건데도 연 5%가 넘는 금리로 쓰고 있습니다. 5대 은행 1금융권에서 돈 빌려간 사람 나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 빌려간 대출 5% 이상으로 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 경기가 좋아져야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 부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은행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금리 더 내려갈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호주, 캐나다 금리 0.25% 깜짝 인상을 했죠. 금리 동결하고 추이를 보겠다고 했는데 추이를 보니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지난해 3월 이후 8번 올리고 2달 쉬었다가 다시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4.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죠. 호주처럼 우리도 지켜보겠다 이랬는데 호주도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이제 4%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긴축이 끝날 거다 이런 기대감에 우리 먼저 조금 빨리 내려도 상관없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환경은 금리가 결코 내려올 상황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원화 가치가 이미 달러와 대비해서 크게 떨어졌지만 연말 되면 더 떨어질 거라고 미국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사실이죠. 첫 번째, 올해 남은 기간 한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유는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지고 높은 부채 상환 비용 때문에 내수가 부진한 상황 사실이죠. 두 번째,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경제 성장률 우리는 1.4 이 정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는 거 0.5 정도에 그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심각하니까 우리나라 먼저 금리를 내리는 조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원화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 대외 부분의 전망도 암울하다는 점이죠. 선진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 위주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그 상황을 역전시킬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내수 부진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수출이 반등하지 않고 있고 무역 적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준금리 동결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달러 지수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요만큼밖에 안 떨어진 거 갖고 있는 달러를 풀어가면서 방어를 했기 때문이죠. 외환 보유고 57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조치 때문에 그렇죠.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불확실성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달러를 그만큼 시중에 많이 풀어 제끼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좀 떨어지니까 하반기에 더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긴축이 끝나가는 데다가 반도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화 가치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환율 더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긴축이 끝나간다고 누가 얘기를 하죠? 이거 정말 시장의 기대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 우리 반도체를 많이 사주는 시장이 회복이 돼야 이거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우리가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요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환율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6월에 금리 동결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올릴 거다. 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죠. 아직 한미 기준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2%까지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최근 고금리로 소비도 주춤하고 높은 재고율까지 감안하면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 올 하반기에 바로 회복될 수 있다.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국은행 걱정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시장의 기대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유독 원화가 맥을 못 추는 상황, 하반기가 되면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 어린 기사 쏟아내면서 사람들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율 맥없이 무너지니까 현금 100억 달러 풀어가면서 지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 그런데도 환율이 1,300원입니다. 그것도 50원 떨어져서 1,300원이죠. 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건 없죠. 통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창용 이분이 얘기했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 풀어 제끼는 금리 낮추는 이런 통화 정책만으로 이 시장의 문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금리 동결하고 하소연하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지금 이런 모든 걸 무시하고 또 일부 집 사는데 뛰어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기대하면서 영끌도 꿈틀하고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인다. 그래서 대출 땡겨 쓰고 있다. 사람들 지금 다시 부동산에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려면 이 모든 문제를 털고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짐을 더 키우고 있어요.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채는 폭증하고 있고 가계 한계 상황에 처한 지 오랜데 더 빚을 내서 분화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 특히 PF 문제 심각한데 이들도 빚으로 버티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빚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전세 문제 또 빚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거품을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구할 것은 구하는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모든 걸 놓치면서 상황만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물가도 놓치고 금융도 놓치고 부채도 놓치고 이 모든 상황 더 최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또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